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고.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면 어렵습니다. 이 파트가 공부할 때는 쉬운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54페이지 보고 있어요? 개설은 전혀 볼 필요 없고 그죠? 개설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2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시험 시행 기관장이 나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장.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됩니다. 예적으로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서는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적으로 국장. 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이유는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냥 합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뭘 거친다? 의결. 그래서 이제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합니다. 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자, 위탁 받은 기관을 무슨 기관? 수탁기관이란 말을 써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위탁을 합니다. 근데 학교 같은 대학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부에다가 뭘 하게 되었어요? 고시를 하게 되었어요. 누가 고시를 합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5페이지 원칙 시도지사 예적으로 국장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5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심의위원회 뭐라고 나왔어요? 의결이라고 나왔어요. 의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의결 사항도 있고 심의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치세요. 어딘지 몰라? 예,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56페이지 세 번째 줄.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친다? 의결. 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심의위원회를 해요. 이걸 뭘 거친다? 의결. 의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어 동그라미. 자, 시험시행기관장이 두 번째로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있죠? 근데 여긴 대학 같은 학교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시험시행기관장이 고시를 한다. 누가 고시한다? 시험시행기관장. 자,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 뭐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자,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답니다. 둔다 그러면 틀려 그래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둔다란 말이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심의사항이 거기 네 가지가 나와요. 심의사항 이건 의결사항입니까? 심의사항입니까? 심의사항 네 가지. 네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 구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부 뭐다? 육성, 심의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 있습니까? 심의.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심의. 맞아요? 예, 이 네 가지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심의사항이에요.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부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몇 가지? 네 가지. 자, 이 심의사항도 반복해서 읽어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양갈 2번에 보면 이제 심의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구성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원장 한 명 포함해서 불포함?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그 다음에 11명 이하의 이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원장 한 명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이원. 자, 이원장은 누가 됩니까?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됩니다.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 그래서 이제 이 이원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이원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뭐다? 1차관. 그러면 이원은 누가 이촉을 합니까? 자, 국장이 임명 또는 이촉을 한다 이랬어요. 임명 또는 뭘 한다? 이촉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자,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치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파트에서는 시험 시행 기관이 장의 권한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 권한인지, 시도지사 단독 권한인지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이원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그렇죠? 이원장은. 자, 이원은 국장이 임명 또는 이촉을 한다. 누가 임명 또는 이촉한다? 국장. 자,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부터 이음까지 그 사람들 중에서 임명 또는 이촉을 하게 되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원은 임기는 몇 년으로 봐? 2년. 2년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원은 임기는 몇 년? 2년. 체크하셨어요? 자, 이원은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 이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한 소리죠. 보궐 이원의 임기, 전임 이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이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자,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누가 대행한다 그랬어요?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입니다. 이원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공지사업운영위원회는 저 뒤쪽에 협회에서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대행을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죠. 자,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통지? 7일 전 동그라미.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이런 것을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돼요? 근데 긴급 개최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긴급 필요가. 그때는 7일 전까지 못하니까 개최 전날까지. 언제까지? 개최 전날. 자, 개최 전날까지. 원칙은 며칠 전? 7일 전. 긴급 필요가 있으면 개최 전날.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기하고 출석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과반수 동그라미 치세요.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7번 비하면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한 명을 둔다 그랬죠. 그럼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이원장 동그라미. 국장 그럼 틀려버려요. 이원장이 지명한다는 거. 누가 지명한다? 그럼 이원장은 누구라고 써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명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누가 지명한다? 이원장. 누가 지명한다? 누가 지명한다? 해피란 건 뭐예요? 본인 스스로 나는 공정한 시임 의결이 어렵다. 제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시임 의결이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그만두는 걸 해피라래.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정리할게요. 제적은 법에 의해서 배제된 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기피는 신청해서 그만두게 되는 거. 해피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 제적 사유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있어요. 제적 사유가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이거 제적 사유가 지금 제적 기피 회피 제도가 2년밖에 안 됐어요. 도입된 데가.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이 제척 사유 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자 기억 한번 보세요.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원하고 그 배우자 두 단어만 동그라미 치세요. 글 안 하면 읽을 때 뿐이니까 이원하고 배우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니은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와 있어요? 친족 동그라미 친족 이 하나 단어를 외워두세요. 제적 사유 디귿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엄청 길죠? 다 못 외우겠죠? 그래서 증언하고 감정 두 단어만 체크하세요.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증언하고 뭐랬다? 이거 제적 사유. 그 다음에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여기는 의 동그라미 대리인. 자 이런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기억이 되지. 그래 안 하면 기억이 안 돼. 읽을 때 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원하고 그 배우자 제적 사유 됐어요? 네. 친족 제적 사유 증언 감정 제적 사유 대리 제적 사유. 자 이런 단어 하나씩만 외워놓으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 이원하고 그 배우자 친족 증언 감정 대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사유다? 제적 사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 무슨 신청?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자, 의결 동그라미. 자, 심의위원회 의결 몇 군데 나왔어? 세 군데. 좋았어요. 심의위원회 의결이 5가지 나와. 5가지. 세 군데 나왔어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피 신청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의결. 몇 군데? 네 군데.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이원 본인 동그라미. 제척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한 경우 심의 의결에서 뭐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나는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하게. 못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거. 이걸 뭔피? 그런데 그만 안 두네? 제척 사유가 있는 본인이 그만 안 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촉합니다. 누가? 국장. 국장 동그라미. 위촉 반대가 해촉이에요. 그만두기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여기서 권한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 시행기관 장 권한인지 국장의 단독 권한인지 시도의사 단독 권한인지 구별해서 공부를 하라.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에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죠? 많죠? 다 생소하지 뭐. 1, 2월 달에 강의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정책심의위원회도 시험에 자주 나와.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응시 자격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응시 자격도 없는데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자, 응시 자격은 성별 제한 있습니까? 불문. 그래서 같이 앉아 있죠? 연령 제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 있죠? 국적 제한 있습니까? 없죠. 학력 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연령하고 국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성년자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결격 사유 기간 동안. 이제 결격 사유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이제 결격 사유란 것은 뭐 파산자랄지, 수용자랄지,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랄지 이런 자를 말해요. 이분들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딱
자격 취득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시험 못 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입니다. 자, 부정행위자 무슨 행위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몇 년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자, 못 보는 건 자격 취소되는 후 딱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는 자격 취득하든 못하든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없다? 중개업 자체를 못해. 근데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몇 년 못 봐. 그럼 이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뭘로 종사할 수 있어요? 보조원으로. 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5년간 못 보는 거지 등록 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이랄지 자격증 없는 임원 사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정행위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왜? 다른 데가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시험 보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오늘 지체 없이 3군데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게시를 했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가 자주 나와. 그래서 이제 58페이지 밑줄 긋게요. 응시 자격 두 번째 줄. 국적, 연령, 경력, 지역 제한 없다. 나와 있습니까?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밑줄 긋으세요. 미성년자든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등 거기 밑줄 긋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결격 사유. 자, 미성년자, 파산자, 수용자 등 결격 사유입니다. 이분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근데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 기간 동안 개공이 될 수도 없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는 아예 중개업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법에서. 중개업을 못해요. 자격을 취득하든 못하든. 그거 알고 3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첫째 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몇 년? 3년. 3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결격 사유니까 그래요. 자격 취소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결격 사유 기간 동안 취득하든 못하든 다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자 마지막 줄 몇 년간? 5년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어떻게 하라? 통보. 다른 데가 시험 못 보게 하려래요. 그리고 니은도 체크하세요. 근데 부정행위자는 보조원이랄지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나와 있어요. 됐죠?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시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시험 방법은 그냥 책을 보세요. 매년 몇 회 이상. 1회는 다 알고 있죠? 이상이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1년에 2번 볼 수 있다는 거. 1회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의결 동그라미, 의결 동그라미.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있다. 여기도 의결사항 나왔죠? 몇 군데 나와서? 네 군데.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4군데 나왔어요.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그 말은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자,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원칙. 자, 1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2차는 논문형에 따라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이요? 2차 과목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 선택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쭉. 논할 자신 있어요? 네? 없어? 그럼 논하라. 그럼 논해야 돼. 이게 진짜 2차 시험이에요. 근데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몇 적으세요? 이 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차하고 2차를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분하고 안 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잖아요. 1차 시험이 뭐예요? 민법하고 2차가 나머지. 맞죠? 구분하죠? 그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동시에 시행할 때는 2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니까 2차도 1차처럼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1, 2차가 다 선택형으로 나온 것이야. 근데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어요. 막상 주관식 단답형 나와도 이의제기 못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 2차가 다 그래서 선택형은 나와. 만약에 이 동그라미 2항이 없어져 본다면 2차는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을 준비해야 돼. 그죠? 공인중개 정책심의에서 논하시오. 결계서에 논하시오. 논문형 장점이 뭔지 아세요? 몰라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물론 점수가 안 나오겠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양가로 3번 시험 일부 면제 자체줄을 묻죠 보세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란 말은 뭡니까?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1차 시험 면제해 줍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해줘요? 그러면 천안 셰롬에서 6개월 이상 수강한 자 해줘요? 6개월씩이나 수강했는데? 안 해줘? 네, 저 쉬는 시간에 쫓아가서 한번 물어봐. 혹시 또 알아요? 1차 시험 면제해 줄지.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자, 안 해줍니다. 그럼 오로지 어떤 사람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죠? 자, DP에 넘기세요. 시험 과목은 볼 필요 없어요. 시험 과목은 다 아시죠? 자, 일주일만 학원 나오면 시험 과목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책을 잘못 가져와서. 간혹가다 책을 잘못 가져와서 그러죠. 그죠?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출제위원 임명이 총 나옵니다. 자, 출제위원 임명이 총 나왔어요?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기관장. 자,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 선정, 검토, 채점 담당한 자 임명이 초한다. 줄여서 출제위원입니다. 자,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이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아까 누구? 국장.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장. 이런 권한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권한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의적으로 국장이에요. 포괄 개념이라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볼 필요 없고 3번. 출제위원 시험 시행 업무 등 종사자 등에 대해서 예산을 범위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럼 아까 정책심의위원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제위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양가로 2번. 자체점이 적었어요.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가. 뭘 떨어뜨렸다? 신뢰도. 그래서 이제 15회 시험처럼 뭐 지문을 이렇게 길게 내고 이상한 문제 내가지고 점수를 못 나오게 한 그런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랄지 당의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뭘 해주겠어요? 그럼 몇 년간 출제위원회 이쪽에서는 아닙니다. 5년. 마지막 실제로 5년 체크하세요. 뭘 떨어뜨린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회 이쪽에서는 아니 된다. 몇 년간? 5년간. 자, 그런 출제위원.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시험 시행 공고가 나와 있죠?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란 단어. 자, 예정 시험 일시는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진짜 시험일시 시험 장소는 언제까지?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짜 시험일시 시험 장소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90일 전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알아둘 것이 우리가 응시원서를 한 8월 정도 낼 거예요. 그때 그냥 합니까? 응시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응시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은 시군구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시도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도조례입니다. 왜? 시도지사가 관할을 하니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국장. 누가? 국장. 근데 이렇게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뭐라 했어요?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다 밑줄 그어야 돼.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두 번째, 세 번째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마지막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시험 시행 주체가 누구에 따라서 응시수수료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응시수수료를 납부를 했다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 전부도 일부 반환해줘? 예,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반환 기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그라미 4번 나와 있어요. 자, 수수료를 과원합했으면 얼마? 그냥 전부가 아니라 과원합한 부분은 전부입니다. 초과된 부분만. 그러면 시험 시행 기간은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죠. 응시수료 전부요. 그러니까 시험지 뭐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시험 못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부. 됐어요? 그다음에 접수 기간 내. 올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취소해서. 그래도 얼마? 전부.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전부. 그죠? 그다음에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취소를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 60%. 이때부터 10일 전까지 취소를 했어. 얼마? 50% 돌려줘요. 자, 이때는 50% 돌립니다. 며칠 전까지? 10일 전.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됐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에는 60, 10일 전까지는 50. 그러면 시험 당일날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보러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돌려줘, 안 돌려? 그럼 머리가 아파서 못 보러 가면? 안 돌려줘. 안 돌려줍니다. 그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취소를 해야만 돌려준다. 나와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뭡니까? 자, 시험 합격자 결정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차 시험은 민법하고 학개론이죠. 평균 몇 점? 과락 몇 점 없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2차는 평균 몇 점? 과락 몇 점 없이? 40. 그런 내용이라고. 굳이 안 읽어봐도 되고 딱 하나 말하면 돼요. 그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으세요. 자, 시험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일단.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시행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최소 선발 인원,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의결 동그라미. 자, 심의위원회 의결 몇 군데 나왔어? 그래, 5군데 다 나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최소 선발 인원 10,000명만 뽑겠다고 공고가 나올 수 있어요. 시험 공고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절대평가에서 뭘로 전환돼? 상대평가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10,000명, 10,000등까지 자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게 최소 선발 인원이야. 그럼 최소 선발 비율이라는 것은 올해 응시자 대비 10%만 뽑겠다. 그러면 그거 10% 내서 자른 거예요.
그때서 상대편과 전환되죠. 그때는 시험 시행기관이 단독 권한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단독으로 하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걸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 몇 군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그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자, 기피 신청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의결.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의 몇 가지? 5가지. 심의 사항이 4가지. 구별해야 돼. 자, 심의 사항은 묶여 있어요. 근데 의결 사항은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 단원이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아도 문제 나오면 어렵다 그랬어요. 이 단원이 그래. 그래서 그거 주의해줘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이 뭡니까?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하느냐 그거 말하면 돼.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중간에 시험시행기관장 동그라미.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장이 해요. 근데 자격증은 누가 줘? 그래, 오른쪽 페이지 주어 동그라미.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이사야. 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줘? 그렇죠. 자격증 교부한 사람 시도이사, 취소한 사람 시도이사, 반납한 것도 시도이사. 그러니까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이사야. 됐어요?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나온다 했어요? 세 번째죠. 1개월 이내도 체크하세요. 그러면 올해 언제 시험 봐요? 10월 29일 날 봅니까? 그러면 거의 11월 29일 날 정도 발표가 돼요. 거의 한 달 만에 딱 발표되거든요. 그럼 12월 달에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되면 전부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엄청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격증 재교부. 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재발급 받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재발급하느냐 이 말이야.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인데 교부했던 곳이요, 사무소가 있는 곳이요. 세 번째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면 틀려버려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천안에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자격증을 줘? 충남도지사.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도 있죠. 그럼 서울시장이 아니라 어디까지 와야 돼? 충남도지사한테 재발급 받아야 된다. 교부했던 곳에 재발급. 교부했던 거 중요합니다. 교부했던 곳에서 재교부한다는 거. 교부했던 곳에서 재교부한다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쪽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조례요? 왜? 자격증은 누구에 의하니까? 시도이사니까. 그 매치를 해야 돼. 시도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 또 자격증 양수되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수되어 받은 행위 하지 말라. 이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하지 말라.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그러면 양도되어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양가리 2번 양수되어 받는 것도 하지 말란 소리죠. 큰 내용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칙 말면 돼요. 양도되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봤어. 그럼 어떤 제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내가 벌칙을 많이 강조 안 했어요.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3, 4월 달부터는 벌칙 엄청 할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벌칙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벌칙을 다 해야 돼. 3, 4월 달부터는 벌칙 계속 강조할 거예요. 됐어요? 자, 자격증 양도되어야 걸리면 자격이 취소. 몇 년하고 몇 년? 1.1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란 소리예요. 이하 벌금, 징역, 벌금. 됐어요? 그럼 빌린 사람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만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예, 그것이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제재가 다 나와 있어요. 제재 밑줄 보세요. 잊어먹더라도 제재는 자꾸 읽어야 돼. 잊어먹더라도 읽으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프린트도 나갈 거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연습시킬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들에도 자꾸 읽으세요. 그 다음에 큰 9번에 보면 사칭금지 나와 있어요. 첫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사칭해버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걸린 거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 명칭을 쓰지 말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에다 파고 다녔어.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파고 막 돌렸어. 이 사칭 금지에 걸려 안 걸려? 유사 명칭. 걸려? 네. 공인중개사 문자가 없어도? 네. 왜 걸려? 다른 사람이 보면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걸립니다. 이게 이제 판례예요, 판례.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대표 누구누구 받고 다니면 걸리겠어요? 그것도 걸려? 공인중개사 문자가 없는데? 그것도 걸려? 유사명칭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했어요? 판례를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65페이지 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2번 사칭 기준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기재해 사용한 것은 유사 명칭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몇 년하고 몇 년? 유사 명칭이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문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걸려 들어간다는 게 판례야.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하려고. 그 밑에 밑줄 보세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 부동산 대표 명칭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것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보세요. 뭐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뭐 이런 단어 이것도 걸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생소한 단어를 안 봐놨는데 나중에 출제가 되면 이게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문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유사명칭 사칭 금지 걸려 들어간다. 그래서 2장 파트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 있어요? 자격증이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라는 뜻이에요. 자, 사진 붙여보시고 지금 상상 속으로 붙여봐. 그리고 성명하고 생년월일 적어보세요. 왜 적으란지 아세요? 자격증 주려고. 지금 줘버리려고. 그리고 밑에 시도의사 직인란이 있죠. 이게 전부야, 자격증이. 사진 하나하고 성명하고 생년월일 적힌 게 전부라고. 이거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간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어놓고 이놈을 갖다가 복사해서 책상 앞에 걸어놓고 공부 안 될 때마다 이걸 이름을 쓰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이해됐어요? 더 좋은 방법은 코팅까지 해갖고 저기 독서실에다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 안 될 때마다 이걸 갖다가 한 번씩 붙이고 하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겨우 취득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됐죠? 그래서 끝. 자, 71쪽으로 넘어갑니다. 3장 파트. 자, 2장 파트 하면서 시간 다 갔네. 자, 이제 오늘 주 내용이 3장 파트 공부할 내용입니다. 뭐 개설 등록하고 무슨 사유? 자, 이것이 오늘의 주 테마입니다. 주 테마인데, 자, 우리가 등록 봅니다. 의의하고 성격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등록. 우리가 중개할 때 그냥 하라 했어요? 등록하고 하라 했어요? 뭐 의의, 뭐 성격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73페이지 보세요. 이제 등록 절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자격증 내가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격증은 있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 서류. 그러면 구비 서류를 관청에서 검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해줍니까? 통지를 해줍니다. 처분 및 뭘 해줘? 통지. 자, 통지 받고 나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예요. 무슨 개시? 업무 개시.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제 그대로 들어갈게요. 신청은 누구만 가능해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자,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그럼 애국인도 자격증 있는 애국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애국인도 아까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애국법인도 가능합니까? 애국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은 누구라래?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으로 등록이 돼? 안 돼요. 자격증 있는데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중 소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소공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등록하면 한쪽에서는 직원이고 한쪽에는 사장이죠. 그러면 이중 소속이 돼. 우리 법에서 못하게 막아놔서. 그럼 이 소공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공을 그만둬야 돼, 안 둬야 돼? 그만두고 등록할 수 있어. 그만두면 소공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소공이 등록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럼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무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공인중개사, 즉 개설 등록하려면 공인중개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법무사, 변호사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들어요? 없나 보네. 하여튼 간혹 가다가 법무사들도 많이 와요. 야간반으로. 즉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어요. 법무사들도 뭐 법무사 공부할 때 민법하고 공시법, 등기법은 잘 알아. 아주 잘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안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겸업하면 돈 많이 벌죠. 개공이 전부 다 법무사 끼고 있잖아요. 등기하려면. 그래서 같이 겸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 안 돼. 근데 오로지 누구만?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 이분들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밑줄 볼게요. 73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에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이?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지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동그라미 주세요. 가능합니다.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해. 자,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 나와 있어요.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특수법인 중에서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등록을 필요한 법인은 그 지문, 이게 자산관리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적으세요. 등록이 필요한 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분들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지역농협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내서 동그라미 1번 주어, 소공, 동그라미, 소속공인중개사. 2번 변호사, 동그라미. 이분들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DP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큰 2번에 보면 등록 기준 나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누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요? 법인. 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실무 교육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실무 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그러면 실무 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에 받아야 돼? 1년 이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중개업 하다가 폐업하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실무교육 또 받아야 됩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됩니다. 1년을 기준에. 왜? 1년 이내면 아직 감이 살아있죠? 안 받아도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됐어요? 소공도 마찬가지.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 등록하면 안 받아야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됐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몇 시간 정도 받는다 그랬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자,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 뒤에서 배워. 실무교육 할 때 배우니까 처음 오신 분들 그냥 들으세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28에서 32시간 이하. 그죠? 그러니까 3, 4일은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돼? 중개사무소는 공부할 게 좀 많죠? 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떨어진 거, 사용 승인 받은 거, 사용검사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상 사무소 어디로 다닐 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고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준공검사 떨어졌고 건축물 대장 아직 기재가 안 됐다. 그런 거. 그런 거 낼 수가 있어요. 이제 막상 이제 사무소 나중에 어디로 다닐 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돼요? 아니요. 미등기 건물도 가능해. 어디만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이. 근데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이따 밑줄 볼 테니까. 무허가 건물은 안 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무소 넣을 때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아니요. 전세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해.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자기 소유 건물에 내는 경우보다는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해도 되고. 면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크든 적든 관계없죠? 네. 크든 적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꼭 중개업에만 그 사무소를 써야 돼. 다른 업종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업종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 겸업 업종은 중개사무소를 다른 업종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건축법에도 적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사무소를 낼 때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왜 목소리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왜 모를 것 같아요? 줄을 안 쳤거든. 봐봐. 내가 지금 수년간 경험했던 건데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세 바퀴 돌든 네 바퀴 돌든 밑줄 안 그어주면 네 바퀴 돌아도 모르더라. 그게 결론이야. 봐. 대답 못하죠. 다른 건 다 대답했지만 오늘 밑줄 굴 거예요. 좋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미성년자랄지 파산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등록 기준입니다. 자, 개인으로 등록하려면 이것만 갖추면 돼.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결격사유 없을 것 같고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돼. 사무소 내면 되고 교육 받으면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자격증이 문제예요. 근데 아까 자격증 내가 미리 드렸죠? 책상 앞에 걸어놓고 공부가 안 되면 거기다가 자꾸 주입을 시키세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러면 그 밑줄 굵게 75페이지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나와 있어요? 일단 자격증은 전제로 깔고 있고 1번 실무교육 받을 건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질문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하고 소공으로 고용 신고 후 종료 신고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뭘 기준으로 해요? 1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뒷배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3번에 나누고. 자, 양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사무소를 확보할 건 나와 있어요? 네. 첫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라? 대장. 근데 두 번째 줄. 이러한 건물에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도 포함된다고 했죠? 네. 자,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준공검사 받은 건물은 사무소 낼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가설 건축물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주의할 점 나와 있어요. 주의할 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소리죠. 그 옆에다가 적어야 돼. 무허가 건물 안 된다고. 무허가 건물 X. 무허가 건물 X 적었어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사무소 면적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사무소를 자신의 중개업에만 전용해야 할 제한도 없다. 다른 업종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4번 이제 사무소 공동사용 그런 내용이고 5번 밑줄 보세요. 자 동그라미 5번 밑줄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 자 그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무소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 밑줄 보세요.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해야 된다. 따라서 사무소 낼 수 있는 곳이 건축물 용도상 뭐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이어야 됩니다. 자기 안방에다가 사무소 내놓고 등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도 적합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자, 건축법 적합하다. 밑줄 그어놨어요? 그것만 대답 못 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많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개인으로 등록할 때는 이것만 갖추면 된다. 뭐 이런 공부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됩니다. 자, 가장 확실히 대답하네. 아, 좋았어요. 일식 갖고 할게요.